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 4천 명을 넘어섰고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방역 강화 조치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초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조치인데 경영 위축이 불가피한 만큼 면책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 원을 투입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새로운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은 5G와 AI 등 첨단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통해 업계 선두 경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 재테크 박람회인 2021 글로벌 파이낸셜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대변역 시대를 맞아 금융의 트렌드와 미래를 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징역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이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법 쪽에는 면책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미성 기자입니다. 2018년 충남태안 화력발전소 압사 사고, 2017년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질식 사망 사고, 내년 1월 27일부터 이 같은 중대재해 사고가 나면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살거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정부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기업은 대표이사, 행정기관은 기관장으로 규정했습니다. 안전 담당 이사를 둬도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지 않으면 대표이사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외와 비교해보면 국내 중대재해처벌법은 범죄 성립은 가장 쉽지만 처벌 수위는 가장 높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개인에 대한 최소 처벌을 1년 이상으로 못 박았지만 영국과 호주는 개인에 대한 최소 처벌이 없거나 최고형만 명시해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면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거든. 예를 들어서 안전책임 관리자에게 그럼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다 주면 대표이사는 면책된다라든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분명해요. 노동계에서는 법조계를 중심으로 공포 분위기가 과도하게 커진 측면이 있다며 반박합니다. 시행령상에 지금 4조 보시면 그 조항 자체가 결국은 나중에 인과관계를 따졌을 때 그 자체가 이제 면책 조항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80%고 사고만 보면 60%인데 이게 지금 50인 미만이에요. 내년 1년 정도, 1, 2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가 지원을 하고 현장에서 지금 확보를 지키면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예방 노력에도 사고가 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면책 조항 신설을 두고 법조계와 노동계 모두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어 법 시행까지 남은 2달 동안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 5년 만에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마침 파운드리 신공장도 테일러시로 최종 확정됐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이 삼성전자가 미국에 짓기로 한 공장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입니다. 파운드리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 파운드리 공장이 이제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들어서는 겁니다. 지난 1998년 텍사스 오스틴에 이제 1공장이 들어선 이후 2번째 공장이고요. 투자 규모는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역대 미국 투자 중 거의 최대 규모고요. 예. 또 생산 규모 면에서도 기존 오스틴 공장의 4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5년 만에 떠난 미국 출장 일정을 바로 이 부지 선정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부회장이 그리는 뉴 삼성의 윤곽이 어느 정도는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이 같은 텍사스주 안에서도 오스틴이냐 테일러냐 말들이 좀 많았는데 결국 테일러시가 낙점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테일러시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 인센티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예. 향후 20년간 거의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1조 2천억 원 가까운 그런 수준의 세금 감면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제 기존 공장에 있는 오스틴보다도 거의 30% 정도 높은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공장 운영 측면에서도 오스틴 대비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지난 2월 한파로 약 한 달간 오스틴의 전력과 용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이 반도체 생산 라인을 좀 일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때 입은 손해만 거의 4천억 원 규모에 달하고요. 예. 테일러 신공장은 아무래도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오스틴 공장과 가깝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지적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텍사스에 있는 다양한 IT 기업들과 또 우수 대학들의 인재 확보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굉장히 공을 들인 것 같은데 그만큼 신공장이 가지는 의미가 좀 큰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나 또 5G 이동통신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전방 산업이 좀 성장하면서 비메모리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났고 따라서 이제 파운드리 업계는 그야말로 초호황을 맞았습니다. 이제 구식 기술로 치부된 이제 8인치 이제 거의 차량용 반도체인데요. 이런 생산 라인마저 가득 찰 정도로 지금 주문이 넘치고 있고 또 이런 공급난은 앞으로도 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제조사가 좀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히고요.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서 오스틴과 테일러의 좀 투트랙 생산 체계를 구축해서 좀 업계 1위 TSMC를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14%로 1위인 TSMC보다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멘트 들어보겠습니다. This U site in Central Texas will be a bridge connecting the shining past and present of our current facility in Austin to the bright future full of the possibilities. 네, 지금 따라서 이제 이 김기남 부회장의 멘트처럼 좀 새 공장엔 좀 5나노 또 이제 이하 또는 3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을 도입해서 고객사 확보에 적극 나설 전망입니다. TSMC가 $120를 들여 짓는 애리조나 파운드리 공장이 삼성과 비슷한 2024년께 가동 예정인 만큼 이제 두 회사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난 4월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도 무시할 수 없는 상대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된 게 언제쯤 삼성의 실적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일단 삼성전자의 내년 비메모리 사업 매출과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각각 29% 또 157% 성장할 전망입니다. 예. 전 세계적인 공급난에 판가가 상승한 영향만으로도 지금 이렇게 역대급 수익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2024년 신공장이 가동되고 또 TSMC의 점유율을 뺏어온다면 당연히 실적이 보탬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무엇보다도 삼성은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부회장은 이제 방미 기간 중 현지 정관계 인사들과 만나서 좀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서 논의한 것은 물론 또 바이오와 차세대 이동통신 또 이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또 이제 메타버스 같은 이런 미래 전략 사업과 관련된 미팅을 분초 단위로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추격이 아닌 세상에 없던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그런 구상에 따라서 좀 이르면 다음 달 초 이제 조직을 재정비하고 또 지난 2016년 9월 하만 인수 이후 멈췄던 인수합병도 재개할 전망입니다. 삼성의 투자 시기가 빨라진 셈입니다. 네,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오늘 역대 최다 기록인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 연말 내수 경제 회복을 기대했던 정부는 방역을 다시 강화할지를 두고 고심이 깊어졌습니다. 김선엽 기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힌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4,116명. 확진자 수가 4,000명대를 넘은 건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늘이 처음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586명이 발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유행 규모의 수준에 비교해 볼 때 위중증 환자의 증가가 예측 범위보다는 상당히 높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발령된 행정명령에 따라 수도권 준중증 병상 454개, 중등증 병상 692개와 이외 추가 확보 병상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방역 지표가 연일 악화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면서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방역 강화 조치는 위드 코로나 시행 효과와 연말 대목을 앞두고 고조된 내수 경기 반등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월 2주차 카드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늘었고 2019년 동기 대비 15.3% 증가했습니다. 특히 음식점의 카드 매출액이 2년 전 같은 기간보다 0.7% 증가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숨통이 가트인 자영업자들도 영업 제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잠깐 지금 활기를 띠고 있는데 여기 또다시 복귀한다는 건 너무 진짜 악몽 같은 이야기죠. 방역 조치는 강화는 해야 되지만 지금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또다시 다중이용시설 때문인가에 대해서는 냉철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부는 내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시스템 붕괴를 우려하며 방역 강화 목소리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방역 빗장을 풀었던 정부가 다시 방역을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결정은 연말 내수 경기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정부가 하이브리드 차를 개별 소비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조치가 친환경 차로의 전환 속도를 오히려 더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현행 조세특례법은 하이브리드 차의 개별 소비세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전액을, 1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해줍니다. 정부는 그동안 하이브리드 차를 친환경 차로 보고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하이브리드 차는 더 이상 친환경 차로 인정할 수 없다며 내년까지만 개소세를 감면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주행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내연기관의 74% 수준인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탄소 중립 정책에 위배된다는 게 환경부의 주장입니다. 탄소 중립 측면에서 본다면은 무공해 차는 아니다라는 거죠. 환경적 측면에서는 줄 명분이 없다 이거죠. 하지만 자동차 산업 육성을 신경 써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유권자들의 표심을 살펴야 하는 정치권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하이브리드 차를 친환경 차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엔 충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오히려 내연기관차만 늘리는 꼴이 될 것이란 겁니다. 실제 올해 9월까지 하이브리드 차량은 지난해보다 5.4%포인트 늘었지만 전기차는 2.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유지하면서 친환경차 보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하이브리드가 NDC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중간 단계의 브릿지 기술로서 계속 육성을 해야 될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치권 역시 최대 2025년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개소세 인하 혜택을 줘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SK 에코플랜트와 현대 엔지니어링이 폐기물 처리 업체 같은 환경 관련 기업 M&A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ESG가 기업 가치는 물론 지속 가능성의 지표로 자리 잡으면서 상장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거라 분석입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최근 해상풍력 플랜트 제조사 3강 M&T를 인수한 SK 에코플랜트. 이번 M&A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입니다. SK 에코플랜트는 폐기물 처리 업체를 잇따라 인수한 것은 물론 연료전지 분야에 투자하는 등 환경,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플랜트 부문 매각을 결정한 것 역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환경 사업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도 친환경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KGETS 환경에너지사업부 인수전에 참가한 것. 앞서 현대 엔지니어링은 올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환경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폐기물 매립지와 소각장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환경 관련 사업에 적극 나서는 건 기업 공개에 앞서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함이란 분석입니다.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즉 ESG가 외부 투자는 물론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ESG 투자 규모는 2016년 22조 8천억 달러에서 지난해 40조 5천억 달러로 77% 이상 늘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사업의 경우 공사 과정에서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만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장에 있어서도 이런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 향후 수익성 내지는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투자자로부터 지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그러한 우려를 해소한다라는 측면,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내년 상반기, SK에코플랜트는 2023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앞서 살펴본 현대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내년 공모주 청약 시장에는 올해 이상의 쟁쟁한 주자들이 대거 등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뜨거운 내년도 IPO 대어들 지수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 최대어는 단연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지난 6월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LG엔솔은 내년 초 IPO 시장에 포문을 열 것으로 전망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기업 가치는 70조 원에서 100조 원까지 높아진 상황. 이 가운데 공모 규모는 10조 원 정도로 이미 올해 전체 공모 규모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삼성생명이나 크래프톤의 2배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좋은 회사라는 건 다 알잖아요. 200조 원이 넘는 수주장고를 갖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매출액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수익성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차량에서 불이 나서 이제 충당금이 그 합의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상장이 늦춰진 거고 그 노이즈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깎인 거잖아요. 그거는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한 기회다. 올해 9월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한 현대 엔지니어링도 기대되는 대어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1%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은 구주 매출 자금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사용될 예정이어서 가치 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유통대여인 SSG도 미래에셋증권과 시티글로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SG의 시총은 약 10조 원 규모로 내년에 상장할 유통기업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현대오일뱅크와 교보생명도 내년 증시 입성에 재도전합니다. 지난 2018년 상장을 추진했던 교보생명은 당시 걸림돌로 작용했던 대주주 간의 갈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다음 달 상장 예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과 2018년 두 차례나 상장 계획을 철회했던 현대오일뱅크도 유가 상승에 따른 호실적에 힘입어 내년에는 증시에 상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한 20조 정도 했고 원래 평년에 한 7, 8조 정도 하는 거고 내년에도 한 15조 내외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조 에너지솔루션, 3, 4조 정도 코스닥 그리고 나머지가 잘하면 4, 5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코스피는 원래 5개 안쪽으로 거의 IPO를 하기 때문에 그 외 흥행 보증수표인 카카오의 계열사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 엔터를 비롯해 새벽 배송 경쟁사인 마켓컬리와 오아시스도 내년 증시 입성을 계획하고 있어 시장에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내년에도 이 대여급 IPO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올해 대여급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또 높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주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요. 공모주 청약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지 증권부 정희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 기자, 리포트를 보니까 LG 에너지솔루션, 또 현대 엔지니어링, 카카오 그룹주들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내년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보면 좀 박스권에 갇히면서 이렇게 직접 투자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진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공모주 투자에 참여하는 것 외에 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공모주 투자 수단으로는 공모주 펀드 투자가 꼽히는데요. 일반 청약의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 전체에게 공모주 물량의 30%가 배정되는 반면에 공모주 펀드는 기관으로 분류돼서 최대 75%까지 물량이 배정되거든요. 올해 들어 중복 청약도 막히고 균등 배정 제도도 시행되면서 아무리 많은 돈을 집어넣어도 받을 수 있는 주식 수는 정해져 있었는데 반면에 공모주 펀드는 투자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일반 청약의 경우 매 종목마다 일일이 직접 청약에 참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공모주 펀드는 투자한 자금으로 운용사가 알아서 기관 청약에 직접 참여해 주는 만큼 이제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는 편리함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 공모 청약하면 사실 수익이 나도 투자금이 적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 이 부분에서 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편리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성과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올해 들어서 공모주 펀드는 이제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공모주 펀드 전체 평균 수익률은 이제 올해 전체 모든 구간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국내 주식형 펀드는 구간별로 부침을 보이면서 공모주 펀드가 수익률 면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6개월 기준으로 수익률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나긴 합니다. 안정적이다 이런 포인트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전반적인 이런 공모주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좀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상장한 이제 전체 공모주들의 평균 공모가 대비 상승률은 46%대로 공모주 펀드 올해 연간 수익률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하지만 이제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들을 살펴보면 올해 상장한 전체 종목들 중에서 30%가량이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공모주 평균 수익률은 높지만 공모가 밑으로 하회한 종목이 많아지면서 이제 공모가 대비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평균 수익률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연초 이후 수익률 집계가 가능한 공모주 펀드 84개를 살펴보면요. 이 중에서 손실난 상품은 5개에 그치고 94%에 달하는 79개 상품은 모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건데요. 개별 종목들의 주가가 변동성의 노출을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모주 펀드가 효율적인 공모주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투자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사실 개별 주식과 펀드 성향 차이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같은 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수익률이 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은 좀 왜 그럴까요? 네, 일단 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전문가 의견 듣고 오겠습니다. 공모주 펀드들은 일단 분산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 유동성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정 비율로 현금화를 즉시 할 수 있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들을 편입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공모 시장의 수익률과는 다소간의 괴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IPO가 매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펀드가 투자할 종목이 IPO 상장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현금화하기 용이한 이제 단기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모주 투자라도 개별 종목에 하는 투자와 이제 펀드 사이에는 다소 수익률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 공모 기간이 아니라고 이제 투자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자산에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현금으로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채권이라도 넣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야지 이제 현금화 시켜서 다시 투자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국내 공모주 펀드 가운데 설정액이 가장 큰 펀드를 좀 살펴보면요. KTB 블록딜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인데 여기는 62%가 국내 채권에 투자돼 있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18%에 그칩니다. 채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채권은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만큼 자산가치 변동폭이 크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영향에 전체 공모주들 등락률보다는 낮은 변동폭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정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어쨌든 안정성에 초점이 크게 맞춰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과 같은 시장에서 더 필요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그러면 전반적으로 투자자들 관심이 어땠습니까? 네, 일단 공모주 펀드는 올해 초에 강한 자금 유입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순유출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10월과 11월 들어 2개월 연속 순유출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초 중반에 대학급 IPO 상장 직전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던 점과는 다소 대조적인 모양새입니다. 그렇네요. 사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반기 들어서 공모가를 하회하거나 상장 직후에 주가가 미끄러지거나 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우려들도 분명히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모주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서 시들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일단 먼저 주요 대형 IPO 종목들의 이제 공모가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하반기 들어서 종목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평균 상승률이 하락했습니다. 7월 이후 상장한 기업 52개사의 공모가 대비 최근 평균 주가 상승률은 35%대로 상반기 53% 대비 급감했습니다. 예. 우리 시장이 하반기 들면서 변동성 심화로 이제 하방 압력 속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데다 올해 공모주 시장에서 카카오페이를 끝으로 이제 대형급 IPO가 더 이상 없는 만큼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도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내년에는 LG 에너지솔루션과 같은 초대형 IPO가 연이어 예정돼 있고 최근 들어 종목 간의 수익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다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공모주 펀드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내년 대형 IPO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게 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따져봤을 때 공모주 펀드 이렇게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건데 사실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기준을 세워서 골라봐야 될까요? 네, 이제 우선 공모주 펀드마다 투자 전략이 제각각인 만큼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는 전략을 이렇게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일단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먼저 들어보시죠. 네. 일반 공모주 펀드, 하이힐드 펀드, 코벤 펀드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각 펀드별로 핵심적인 운용 전략에 따라서 공모주를 청약하는 수준이나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된 펀드 유형별로 세부적인 운용 전략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 대표 유형별로 차이점을 보자면 일반 공모주 펀드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IPO 종목에 이제 자유롭게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예. 하이힐드 펀드와 코스닥 베처 펀드는 이제 옆에 표에 나오는 것처럼 특정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IPO 종목들의 일정 부분의 우선 배정 혜택을 부여받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펀드 설정액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공모주 물량은 한정적인데 공모주 투자 이외에 남은 자금들이 있잖아요. 네. 이 자금들을 배당주 투자나 우량주 투자, 롱숏 투자 등 이제 기존 주식에 추가로 투자해 운용하는 경우도 다수인 만큼 추가 운용 전략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기관은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 보유 확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펀드별로 특정 종목의 편입 비중도 천차만별인데요. 의무 보유 확약은 길수록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지만 상장 직후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 투자자 본인이 원하는 기대 수익과 투자 성향에 맞는 전략을 갖고 각 상품들을 면밀히 살펴서 선별하시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모주 펀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안정성에 특히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뭐 살펴보셨듯이 투자 성향에 맞게 또 취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정희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한민국의 산업계 전반이 타격을 받았지만 보건산업 분야의 수출 순위는 2019년 12에서 2021년 7위로 오르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51억 달러의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15.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2021 글로벌 파이낸셜 엑스포가 오늘 글로벌 금융대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이틀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2년 연속 종합대상을 차지한 신한은행을 비롯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는 금융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모두 22곳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올 한 해 금융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언택트 트렌드에 발맞춰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한층 성장해 나갔습니다. 한국경제TV가 주최한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 재테크 박람회 2022 글로벌 파이낸셜 엑스포에서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혁신적인 도전을 이어간 금융사들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금융회사들이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한국경제TV도 금융업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은 글로벌 금융대상 시상식에서는 혁신금융과 스마트금융 부문에서 올해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둔 신한은행이 종합대상인 금융위원장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해외금융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최우수상인 금융감독원장상을 차지했으며 혁신금융과 스마트금융, ESG, 자산관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보험카드사, 증권사 등 19곳도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입법 활동을 통해 금융산업 혁신 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분투하는 금융권을 격려하면서 국회에서도 금융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화의 확산으로 비대면 결제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금융사회로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금융산업의 혁신 성장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또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도 문화산업처럼 K-파이낸스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며 정책적인 뒷받침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권이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도 디지털 전환과 혁신 흐름을 금융권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시장 참가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변혁의 시대, 위기라 쓰고 기회라 읽는다라는 주제로 트렌드한 투자 정보와 경제 현안을 이야기하는 2022 글로벌 파이낸셜 엑스포는 내일까지 진행되는 글로벌 투자 전략 초청 강연회로 이어집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과 유동성 회수 등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파이낸셜 엑스포에서는 이런 대변혁 시대에 닥쳐올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존니 메리시 자산운용 대표가 강조한 건 자산과 노동, 시간 등을 어떻게 배분하냐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연령대에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에 가계 자산의 80%가 쏠려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자산 비중이 각각 64%, 70%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한국은 너무 부동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소비의 배분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소비 중에서 얼마큼 투자를 해야 되고 소비를 해야 되는지 한국은 100% 소비를 해요. 동학개미를 넘어 서학개미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 투자에 대한 강연도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페이스북 가입자가 1,800만 명이에요. 1,800만 명이 지금 페이스북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 극히 드물죠, 극히. 영어가 필요 있습니까? 페이스북 주식 사는데? 장 본부장은 특히 외신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을 다각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적과 배당, 유동성, 소비, 기관 수급, 인수합병 등의 미국 경제 흐름을 꼼꼼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금융 파이낸셜 엑스포에서는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비롯해 절세, 대출, 주식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투자 방법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네,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죠? 네, 자료 영상을 오랜만에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 네. 길거든요. 요모조모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구찌 본사를 본딴 가상세계입니다. 일명 구찌 정원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구찌 브랜드로 풀 착장을 한 아바타가 정원 벤치에 앉아서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예 드러 누워 있기도 하죠. 어떤 날은 남자친구와 쇼핑도 하는데요. 랄프 로렌 매장에서 이 옷 저 옷 다 같이 입어보고 또 서로 봐주면서 이렇게 또 제품을 사는가 하면 카페에 가서 커피를 구입해서 또 마시기도 합니다. 팔자가 아주 좋아 보이네요. 네, 저도 좀 보면서 너무 부러웠는데 네. 현실 세계에서 수백만 원 그리고 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 제품도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최대 4,000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정판 제품들은 이걸 다시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구찌의 킴비 디오니소스 가방은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서 약 6,500원에 팔렸는데요. 다시 되판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488만 원이었습니다. 그냥 뭐 진짜 그냥 명품 값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가상의 부동산을요,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가상 부동산 플랫폼 어스2가 대표적인데요. 이 파리 에펠탑의 항공뷰 지도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땅을 구입했는지 알 수 있게 또 이렇게 국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전 세계 땅을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 10cm, 세로 10cm로 된 네모난 타일 하나 단위로 땅을 살 수가 있는데 이 타일 하나 가격이 1년 전에는 약 12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땅값이 또 크게 오르면서 차익을 남기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 한남동 땅값을 좀 찾아봤더니 이 땅 한 칸의 가격이 현재 약 474만 원 정도로 뛰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청와대는 보니까 중국인들이 다 잠식을 했더라고요. 이미 또 보셨구나. 네. 네, 그 정말 너무 신기했는데 첫 번째 주제는요.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메타버스입니다. 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접해보신 분들은 또 생각보다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좀 네. 구체적인 사례들을 갖고 와봤는데요. 이 메타버스 관련 산업이 앞으로 2028년까지 연평균 43%가량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요즘 강남 큰손들이 이 메타버스와 관련한 투자에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투자 상품들도 지금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메타버스 ETF를 중심으로 좀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영어로 메타버스, 유니버스라서 메타버스인데 이게 네. 아재분들이 많이 메타버스라고 읽더라고요. 버스가 아닌데. 제가 아재인가요? 메타버스 아니고 메타버스입니다. 네, 메타버스. 네, 그러니까 오늘 네. 소개하는 방법은 메타버스가 네. 아니라 네. 메타버스 ETF로 돈 버는 방법이다 이거네요. 네, 명품 맞습니다. 대신 명품주 사는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네. 메타버스 ETF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국내를 통틀어서 현재 한 7개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이 ETF 이름에서 맨 앞에 나오는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된 글자가 해당 ETF를 굴리는 자산 운용사를 나타냅니다. 일종의 상표명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국내 ETF로는 KB스타, 코덱스 타이거, 하나로가 있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로는 이제 티커명만 좀 말씀드리면 메타, 그리고 MTVR, 그리고 또 블랙록 자산운용의 IWFH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네, 국내냐 미국이냐 뭐 특별한 차이가 있을까요? 어차피 뭐 투자하는 기업들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땡 앵커는 오늘도 땡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김 기자가 땡을 외칠 때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는 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아닙니다. 네. 네. 슬프네요. 네, 어쨌든 이 메타버스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상품이냐 해외 상품이냐에 따라서 조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뉴스카페 아이템으로 선정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예. 국내 ETF를 매수하면서 나는 로블록스나 메타에 투자를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덜어 계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국내 메타버스 ETF는 국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해외 메타버스 ETF는 미국 또 한국 할 것 없이 전 세계 이 메타버스와 관련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편입 종목 좀 비교를 해보면요. 국내 ETF 사이에서 겹치는 종목들 그리고 해외 ETF 사이에서 겹치는 종목들을 좀 따로 뽑아봤는데 국내 ETF에서는 이제 네이버, 하이브 그리고 또 연예 엔터테인먼트, LG 이노텍, 덱스터, 위지윅 스튜디오 이렇게 있다면 이제 미국 해외 ETF에서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로블록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유니티 소프트웨어, C 등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 같은 메타버스 ETF라도 국내 ETF와 그러니까 국내 ETF는 국내에 투자를 하고 네.
해외 ETF는 글로벌에 투자를 한다.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메타버스 ETF에서는요, 네. MTV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와 그리고 펄어비스 등과 같은 국내 기업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조금 더 국내 주식에다가 비중을 좀 더 두고 싶다라고 한다면 국내 ETF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죠. 김 기자 말이 맞다면 미국 메타버스 ETF가 훨씬 좀 잘 나가지 않을까 싶은 게 거기에는 뭐 메타, 뭐 엔비디아 이렇게 뭐 유명한 메타버스 기업들이 많잖아요. 훨씬 수익률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또한 오해입니다. 그렇습니까? 국내 ETF 4개가 모두 지난달 13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는데요. 이 10월 13일을 기점으로 현재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보면 삼성 코덱스 ETF가 38% 이상으로 가장 높고 그 이후로 이제 미래에셋 타이거, KB스타 그리고 NH아무ndi 자산운용의 하나로 ETF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국내 ETF보다는 좀 성과가 좀 낮은데요. 참고로 이제 MTVR ETF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8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정을 했다. 반전이 있네요, 이것도. 해외 ETF가 당연히 더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이게 그동안 해외 메타버스 관련 이제 종목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조명되긴 했지만 예. 국내 투자자들의 열기를 따라잡지는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국내 ETF의 상장 이후에 덱스터나 위즈빅 스튜디오 등은 120% 가까이 올랐는데요. 한 달여 만에 이 주가가 배가 뛸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자금이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의 성과 비교는 이제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현재 성과보다는 각 ETF가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성장성 등을 위주로 투자를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인들의 불같은 성미가 ETF에서도 나타나네요. 네. ETF는 투자를 할 때 이제 수수료도 내야 되잖아요. 어디가 더 저렴합니까? 국내 ETF가 더 저렴합니다. ETF별 총 보수를 비교를 해보면 국내 ETF가 이제 0.45%, 연 0.45%에서 0.5%고요. 반면에 이제 메타나 MTVR, IWFH 같은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최고 연 0.75%까지 받는 곳도 있습니다. 투자 비용도 국내 ETF가 더 적게 들고 세금도 미국이 더 많이 떼가지 않아요? 그거는 좀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예. 우선 둘 다 배당에 따른 소득세는 이 15.4%로 동일합니다. 이렇게 세로로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시세 차익에 따른 이제 세금인데요. 예. 국내 ETF는 15.4% 그리고 해외 ETF는 22% 세금을 냅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제 국내 ETF가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를 조금 더 어렵게 하는 부분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바로 소득에 따른 이 분류가 들어가게 되는데 국내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이고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종합과세로 산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수익이 2천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좀 머리가 아파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4%로 동일한데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전체 연소득을 가지고 합산을 해가지고 과표를 따져서 돈을 낸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최고 한 45%까지도 낼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얘기고 해외의 경우는 어때요 그러면?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에는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데 수익의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요. 그 이상부터 22% 세금을 부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시세 차익을 2천만 원 이하로 맞추면서 좀 내가 잦은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다라고 한다면 세금만 따져봤을 때는 국내 ETF가 조금 더 낫고요. 나는 적립식으로 따박따박 뭐 연금 계좌에다가 꾸준히 모아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시 세금 기준으로만 봤을 때에는 이제 해외 ETF가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이제 글로벌 메타버스 ETF도 나온다고 하는데 네. 투자 전략을 좀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는요. 미국 증시 더 나아가서 글로벌 증시와 관련한 이슈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제롬 파월로 다시 지명을 했죠. 경쟁자로 꼽혔던 브레너드 연준 이사가 슈퍼 비둘기로 좀 분류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이 바이든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음 달 15일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12월 15일이면 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FOMC가 열리기 때문 아닐까요? 반은 맞고요. 반은 틀렸습니다. 또 틀렸습니까? 네. 오늘 제가 수능을 봤다면 아마 대학을 못 갔을 것 같습니다. 수능 네. 언제 보셨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네.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12월 15일은요.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마지막 FOMC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디폴트 데드라인으로 잡혀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공교롭게 또 같은 날인데요. 이 글로벌 투자자들은 그동안 미국 증시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왔던 만큼 이 15일을 주목을 하면서 또 경계감을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미국 디폴트 이슈는 한동안 좀 잠잠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었습니까? 네, 지난달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을 한 걸 두고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종전에 28조 4천억 달러였던 부채 한도를 28조 9천억 달러로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도 적용일이요, 오는 12월 3일까지입니다. 이 여야가 바이든 행정부 예산안을 놓고 찬반 줄다리기를 하던 와중에 채무 불이행 우려가 제기가 되자 급한 불이라도 끄자는 차원에서 미봉책으로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또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거죠. 현재 옐런 재무장관은 다음 달 15일까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미국이 디폴트를 맞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 협상을 원만하게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도 문제고요. 부채 한도 협상 과정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지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 포인트입니다. 경기 부양책 강도가 부채 상환과 맞물려서 다소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월가에서는 비록 12월 15일이 데드라인으로 제시가 되고 있지만 예산을 아껴서 집행한다면 연말로 넘어갈 수 있는 이슈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도 테이퍼링 속도 조절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와 함께 지금 기대되고 있는 12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미 연준 차기 의장으로 다시 지목된 이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직접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We will use our tools both to support the economy and a strong labor market and to prevent higher inflation from becoming entrenched.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 대응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이 제롬 파월 의장이 거대한 비둘기에서 매로 돌변할 것이란 전망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이 테이퍼링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FOMC 위원들 중에서는 자료화면에서 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이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그리고 투표권이 없는 연방은행 총재 중에서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가 이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러 이사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 1월부터 테이퍼링 속도를 2배로 높이면 4월 초까지 테이퍼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한 상태인데요. 참고로 연준은 이번 달부터 테이퍼링에 들어가서 이 현재 1,200억 달러의 채권 매입 규모를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내년 6월 말에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장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뭐 한동안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사실 테이퍼링 이슈가 좀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기 때문에 선반영돼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 6월에 테이퍼링이 끝난다라는 건 시장도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돌발 변수입니다. 이 테이퍼링 속도의 조절이라는 변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건데요. 증시 전문가들은 돌발 변수에는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다음 달 FOMC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이자 증시 강세론자로 꼽히는 제리미 시걸 교수마저도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당겨질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테이퍼링이 올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면은 이제 끝나고 그 뒤에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파월 발언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한 3차례는 내년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으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자산 시장도 좀 일부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있는 것 같은데 금리 인상기에 필요한 투자법들 앞서 우리가 여러 번 설명해 드린 만큼 좀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